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융합과학부의 권가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이제 인지컴퓨팅 연구실에서의 연구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발표 제목을 키워드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AI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지.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고요. 이 세 가지의 키워드의 접점이 만나는 연구가 이제 인지 컴퓨팅 랩에서 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세 가지 키워드의 이제 릴레이션십을 설명하려고 제가 그린 건데요. 준비를 했는데요. HCI 연구하면 이 위에 그래서 HCI 연구는 데이터나 기술만을 사용하면 HCI 연구라고 하기 어렵고, 이제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빅데이터 그리고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HCI 연구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데이터랑 최신 컴퓨팅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인지에 관련된 과업,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요. 이제 인지 관련 과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많은 과업들이 교육에 관련된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최근 프로젝트들을 리스팅을 해놨는데요. 저희 오늘은 그중에서 제일 위에 두 개인 문장형 수리문제 풀이, 그리고 교육용 게임을 위한 수학 지식 습득이라는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발표자 모드 됐다. 네. 그래서 이 문장형 수리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서 풀고자 하는 일단 과업이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과업부터 살펴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수학 문제가 이제 단어로 이루어진 수학 문제가 있는데요. 이 수학 문제는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의 2배보다 8이 더 크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수의 합은 20인데 두 수 중 작은 수와 큰 수, 이 두 가지 수는 얼마인지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단어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식을 식과 정답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만약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런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학생들이 수학 문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컴퓨터가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이제 algebraic problem dataset이라고 해서 이런 주어진 문장형 수리 문장이 이제 여러 개 모아진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사용된 인공지능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state of the art 이제 문장형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저희가 찾아보았는데요. 단순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런 문장형 수리 문제를 풀 경우에는 약 83% 정도의 performance accuracy가 나옵니다. 83%의 정답식이 제대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83% accuracy 연구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딥러닝 AI라는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학 문제를 푼 엑스퍼트죠. 여기서 사람이 어떤 피처들을 뽑아야지 머신러닝에서 가장 효과적인 성능을 낼 수 있을까를 이제 수작업을 조금 통해서 반영을 해서 머신러닝을 돌리면 83%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수작업이 들어가지 않고 딥 뉴럴 네트워크로만, 퓨어 뉴럴 네트워크로만 이 문제를 풀 때는 성능 차이가 꽤 나요. 40% 정도 나죠. 44.5%가 나는데 딥러닝 하면은 굉장히 어드밴스된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성능 차이가 나나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그 AI의 각각의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X축은 데이터의 양이고요. Y축은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 오렌지 또는 노란색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노란색 선의 왼쪽, 즉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서는 딥러닝보다 오히려 트래디셔널한 머신러닝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량이 점점 늘어날수록 딥러닝이 치고 올라오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거죠. 즉 어느 정도 데이터 양이 커져야지 딥러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풀려고 하는 기존 수학 연구 문제 풀이 이 데이터셋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 리포트된 데이터셋의 경우 수학 문제 수가 514개거든요. 그래서 ALG 514인데 네, 데이터셋 이름이 Algebraic Word Problem 514개. 그래서 ALG 514 데이터셋인데 뭐 500개면 500개로 딥러닝이 돌아간다는 것도 신기하다라고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이 꽤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래도 딥러닝 모델을 이렇게 작은 데이터셋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능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고 성능 83%의 성능에 도달을 하려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딥러닝 모델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한 방법을 기존에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이제 논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우시스킨이라는 분이 꽤 수학 교육 쪽에서는 꽤 유명한 연구 논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algebraic word problem 이런 단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1, 2, 3, 4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럼 이 4가지 방법이 딥러닝에서 딥러닝을 사용한 모델, 아까 그 44.5% 성능이 나온 모델 이런 데서 사용이 되고 있나 봤더니 1번하고 2번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저희가 딥러닝 모델에 어떻게 구현을 하면 성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는 좀 테크니컬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서머리만 드리자면 이렇게 3번 문제인 이제 3번 문제에서는 이제 주어진 수식의 뭐 argument와 펑션이 분리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를 분리를 하지 말고 새로운 expression toke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연결 지어 놓자. 그리고 이 4번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서는 어떤 문제의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의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다 없어졌는데 이 포인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름을 오퍼랜드 컨텍스트 포인터라고 붙였거든요. 포인터를 사용해서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넣어보자. 그러면 과연 이 딥러닝 모델의 성능이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저희가 제안한 모델의 구조이고 이름을 Expression Pointer Transformer EPT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모델 이름을.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3번 방식은 제가 Expression Token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갈색게 보이는 Expression Token의 개념을 인풋과 아웃풋의 형태를 이 익스프레션 토큰으로 바꿔줬고 또 사람은 사용하나 기존의 모델은 사용되지 않는 4번 방식, 즉 컨텍스트의 정보를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초록색 화살표로 포인터를 연결해줘서 컨텍스트의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모델이 이제 제안을 하여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더니
그렇게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은 저희가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 가지 데이터셋을 보았어요. 그래서 방금 소개드렸던 ARG 514개 문제뿐만이 아니라 Draw 1K라고 이제 1000개의 데이터셋,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고, MAWPS라고 2300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가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 method problem solving을 할 때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보시면 세 개 다 제일 큰 것도 2,300개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 모델을 테스팅을 해봤고요. 이제 accuracy는 전체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게 풀었느냐. 뭐 MAWPS 같은 경우는 2,373개 중에 몇 문제를 맞게 풀었느냐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44.5%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결과인데요. 아까 손으로 사람이 수작업을 한 피처를 했을 때는 83%였는데 기계로 했을 때는 44.5%라고 했죠. 근데 저희가 방금 제안한 두 가지 아이디어, 사람이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반영한 새로운 EPT 모델을 했을 때 성능이 81%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40% 정도 올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81%면 이 핸드크래프트 피처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죠. 그래서 ALG 514 데이터셋에서는 그렇게 올랐고 저희가 3개의 데이터셋을 봤다고 했는데 Draw 1K라는 데이터셋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이 59.5%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델을 했더니 똑같은 수치의 성능이 나왔고요. 그리고 MAWPS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좀 높았어요. 기존 가장 좋은 성능이 78.9%. 근데 저희가 개발한 모델이 이것보다도 78.9%보다도 한 뭐 6% 정도 높은 성능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MAWPS는 그럼 기존의 이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왜 더 좋은 성능이 나왔냐를 생각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 있잖아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딥러닝이 성능이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MAWPS는 2,000 아까 300개 정도라고 했으니까 데이터가 ALG 514의 거의 4배 정도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람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 두 가지를 더했더니 더 올라갔다. 요런 스토리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 성능만 본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희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진짜로 워킹을 했느냐, 우리 아이디어 때문에 성능이 올라간 거 맞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서 애블레이션 스터디도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바닐라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익스프레션 포인터와 익스프레션 토큰과 포인터를 썼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쓰지 않은 모델의 성능, 이 베이스라인을 비교를 했고요. 이 베이스라인에서 익스프레션 토큰, 즉 사람이 쓰는 세 번째 방법, 이것만 구현한 것을 했더니 조금 올랐죠. 27%에서 42%로. 그리고 드로 1K, MAWPS도 좀씩 올랐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네 번째, 사람이 쓴 네 번째 방법인 포인터를 사용했더니 또 조금씩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사람이 쓰는 그냥 단순히 딥러닝 모델을 가져다 쓰는 것보다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고찰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했더니 성능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 연구는 지금 영어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NLP 툴킷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영어로 된 NLP가 한국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한국어도 영어랑 비슷한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셋부터 한국어 데이터셋이 없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작업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익스프레션 토큰이랑 오퍼런트 그 포인터를 쓸 때, 오퍼런트 컨텍스트 포인터를 쓸 때 성능이 올라갈 것인가 라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는 다음 달에 EMNLP에서
저희 연구실 학생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할 연구는 교육용 게임을 통한 수학 지식 습득이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앞에 거랑 약간 결이 다른 연구이거든요. 앞에 거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면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인지하는 방법에 관한 포커스를 조금 더 둔 연구이고요. 그렇지만 똑같이 빅데이터를 쓰고 그리고 AI 기술인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쓴다는 면에서는 이제 AI 빅데이터, AI, 그리고 인지과업이 만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쓴 데이터는 토도수학이라는 게임, 혹시 주위에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도수학이라는 게임에서 이거는 미취학 아동들이 수학을 배우기 위한 게임이거든요. 그 수학에 아이들이 게임 플레이한 로그를 가져다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게임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단순히 이제 로그 처리하고 통계 분석 돌리고 이런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컨텍스트를 조금 더 토도 수학이라는 게임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10 더하기 8은 18이라는 수식을 풀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어린이가 벌써 푼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10 더하기 어떤 수를 넣어야 18이 될까 하면 어린이가 이제 이 밑에서 8개짜리 블럭을 가져다가 이 좌 위에 놓으면 정답을 맞추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 연구 또한 이제 2018년에 Learning Analytics and Knowledge라는 학회에서 저희가 소개를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여기서 이 연구에서 이제 가장 큰 방점은 로그 데이터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로 데이터가 되게 지저분한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깨끗하게 예쁘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총 36만 6천 명의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약 1년간 2016년 7월에서 2017년 8월까지 1년간 플레이한 데이터였고요. 한국에서 그때 한국, 중국, 일본인가 아무튼 비슷한 문화권의 아이들 데이터만 저희가 컬렉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단위를 아이 한 명당이 아니라 파트라는 개념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분석 단위로 했어요. 제가 방금 로 데이터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왜 사용자 단위로 안 하고 이 파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냐면요. 아이들의 게임 플레잉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아이가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어떤 아이가 7일 동안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한 4주 이상 익스트림으로 가면 한 1년 동안 게임을 안 하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다시 또 70일 동안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은 1년하고 77일이 흘렀지만 이게 과연 같은 분석 단위로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아이가 게임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 게임을 얼마나 오래 지속했는지를 알고 싶다, 분석하고 싶다 하면 이 아이가 과연 1년 77일 동안 이 게임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의문이 있죠. 왜냐면 1년 77일 동안 이 게임을 했으면 굉장히 많이 배웠어야 할 텐데 사실은 액티브하게 사용된 시간은 77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유저 단위로 분석을 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4주 이상 사용이 없으면 이제 저희가 파트라는 단위로 잘라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잘라서 두 개의 separate 분석 단위로 봤고요. 시간적인 개념도 그렇지만 보통 4주 이상 게임을 안 하다가 다시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게임을 하는 어린이가 나 예전에 토도 수학했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해볼까? 이래서 인터널 모티베이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어머님께서 야, 너 요즘 그 토도서 게임 안 하더라. 왜 안 해? 한번 해봐. 라던가 뭐 밖에 나가서 이 엄마가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와서 다시 아이에게 뭐 해보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게임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파트라는 단위를 이제 개발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만 명의 유저가 있었는데 이 파트로 자르니까 거의 60만 개의 파트로 나눠졌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좀 있어서 아웃라이어들이죠. 아웃라이어 제거를 했더니 대략 56만 개의 파트가 생성이 돼서 이 56만 건의 파트로 저희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어떤 거고 게임이 어떤 거고 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떤 방식을 쓸 거고 제일 중요한 어떤 인지 과업을 풀 건지를 아직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이 교육용 게임을 통한 수학 지식 습득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진 인지 과업은 자, 이런 게임을 하는 이유는 교육용 게임을 하는 이유는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인데 토도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인데 배우려면 게임을 계속 해야 돼요.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마도 더 많이 배우겠죠. 근데 어떤 UI로 게임이 구성이 돼야지 아이들이 더 오래 게임을 할까? 제가 사용한 단어는 이제 리텐션인데 더 오래 리텐션이 지속될까? 리텐션이 오래 지속되는 건데 네, 더블이긴 하네요. 그래서 토도 수학에 뭐 여러 가지 UI 요소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토도 수학의 첫 스크린에서 이제 두 가지 게임 모드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게임 모드 중에서 어떤 게임 모드가 리텐션을 더 지원할까라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게임 모드 중에 데일리 모드라는 거에서는요. 시스템이 이렇게 보면 지도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이 어린이가 다음에 풀 게임을 제시를 해줘요. 이 토도수학 게임이 뭐 4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개념을 연습하지만 예를 들어 덧셈 한 자릿수 덧셈을 연습하지만 여러 가지 모드의 게임 중에서 다음엔 너 어떤 게임해? 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는 데일리 모드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 초이스 모드가 있어요. 이 40개 게임을 짜르륵 다 놔주고 이제 어린이한테 배우는 사람에게 네가 어떤 게임 하고 싶은지 선택해 라고 하는 이제 프리 초이스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위해서는 게임을 지속해야 되는데 과연 데일리 모드와 프리 초이스 모드 어떤 모드가 게임 리텐션을 더 지원할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게임 리텐션을 지원한다면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정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안하는 데일리 모드와 어린이가 스스로 문제를 선택하는 프리 초이스 모드 중에서 어느 모드를 더 선호하는 어린이가 게임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가요? 스스로 아닐까요? 스스로 하는 어린이. 네. 다른 여기 채팅창 막 보고 싶은데. 네. 다들 답을 뭐 데일리 모드라는 답이 하나 나왔나요? 예, 예, 데일리 모드 뭐 궁금하죠. 궁금하게 만드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가설을 세웠어요. 저희의 가설은 데일리 모드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선택하는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한 어린이들이 더 오래 지속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을 세울 때는 그냥 찍는 거 아니죠. 기존의 뭔가의 티어리의 바탕을 둬야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연구에서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개념에 기반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프리 초이스 모드를 선택한 어린이들이 더 오래 지속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이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란 건 internal locus of control이랑 external locus of control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개인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이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느냐 아니면 외부의 요인에게 두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internal locus of control이 높은 아이들은 내가 많이 배웠어. 게임을 성공했어. 실패했어. 이거는 내 선택에 의해서야. 내 탓이야. 그리고 external locus of control이 높은 애들은 내가 게임을 지속하고 뭐 많이 배우는 이유는 외부의 환경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 의하면 external보다는 외부의 요인을 두는 사람들보다는 내부의 요인을 두는 internal locus of control이 높은 학생들이 조금 더 셀프 모티베이션이 강하고 이제 스스로 찾아서 자기 주도 학습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러닝 인바이러먼트에서 우리가 보통 온라인 러닝 인바이러먼트에서 초반에 막 듣다가 드롭아웃 레이트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internal locus of control이 높은 학생들이 온라인 러닝 드롭아웃 레이트도 더 낮다고 알려져 있고 또 배우기도 많이 배운다. 라고 기존 연구에서 여러 연구에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게임 리텐션 얼마나 게임을 지속하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모티베이션, 드롭아웃, 러닝 어치브먼트 중에서 이 드롭아웃 레이트가 꽤 관련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연구 가설도 그럼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애들이 드롭아웃이 낮으니까 리텐션이 높아서 게임을 더 오래 하지 않나? 드롭아웃이랑 리텐션이 반대 개념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네. 근데 이제 이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아직 테스팅이 안 됐거든요. 이 연구들은 다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 그러니까 과연 미취학 아동들에게서도 이게 나타날지,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에듀케이션 게임으로 했는데 그냥 학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상황이 아닌 그 에듀케이셔널 게임에서도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아이들이 보시면 이제 프리 초이스 모드인 아이들이죠. 자기가 막 게임을 스스로 선택해서 한 아이들, 이렇게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 높은 아이들이고, 데일리 모드가 이제 익스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높은 아이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설대로 과연 진짜 프리 초이스 모드에서 리텐션이 오래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총 3가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방식의 분석만으로 하면 우연의 일치로 저희 가설과 맞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항상 다각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1시에 시작했는데 1시 반이네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각도에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3가지 분석을 했더니 저희 가설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저 혼자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 1시 반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마무리 멘트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가 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보는 다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2가지 연구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HCI와 AI 연구의 교집합을 하는 연구자의 그러면 특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AI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HCI도 그 분야 중에 하나인데 HCI 분야는 타 분야 연구자와는 달리 이제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의 관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도구로서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엑스퍼티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사실 로우 행잉 프루트, 즉 단순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마도 HCI 연구자가 아닌 AI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시도해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소개해드린 그 문장제 수학 문제풀이의 딥러닝을 적용해서 그 44.5% 나온 연구 있잖아요. 그 연구는 에듀케이션 쪽의 연구가 아니라 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연구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연구의 같은 기술이지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휴먼 인사이트를 더할 수 있는 HCI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기술과 휴먼 인사이트를 더해서 성능을 80%대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과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에 포커스를 두고 싶기 때문에 데이터가 꼭 빅데이터일 필요는 없어서 빅에다 괄호를 했고, 기술도 요즘 AI 기술이 핫하긴 하지만 꼭 AI 기술을 사용해야지 HCI 문제는 푸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다 괄호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연구가 HCI 곱하기 AI 연구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이나 문제풀이가 정말 인지적으로 제일 챌린징한 부분이네요. 네. 네. 그 교육 기업들도 그 러닝 모듈들을 잘게 쪼개고 그 러닝 모듈들의 소비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데이터로 파악해서 많이 하는데, 선생님 하시는 거는 그 표면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응하는 그쪽의 비헤이비어로부터 얻는 거라서 좀 새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 데이터, 요즘 교육에 AI 접목한 연구나 뭐 프로덕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휴먼 엑스퍼티스가 들어간 솔루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자동화를 위해서는 갈기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오면 선생님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